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적자 재정과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재정이란 재정 수입을 넘어서는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금과 같은 것은 재정 수입을 이루는데 이제 기본 소득의 지급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재정 지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적자 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자 재정을 하려면은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정부에서는 통화를 찍어내던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합니다. 국채 발행이란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꾼 그 돈으로 이제 기본소득 등을 이제 지급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자 재정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적자 재정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기를 끌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어떠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퓰리즘에는 단계별로 이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요. 중기 단계, 말기 단계,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이 포퓰리즘의 이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은 재정 적자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화를 발행하고 또한 국채를 발행합니다. 통화 발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국채 발행을 했을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4년 동안 80조 원의 통화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0조의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0조 정도의 유동성이 증가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신용 창조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신용 창조입니다. 이 신용 창조는 부동산을 끼고 대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 4년 동안 예금 통화량이 1211조가 증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GDP의 한 65%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GDP와 통화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모든 이 생산물들이 생산되고 소비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거래를 위한 화폐량이기 때문에 이 GDP와 이 통화량은 GDP의 증가량과 통화량의 증가량은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DP는 총 4년 동안 9% 증가를 했는데요. 이 통화량은 65%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량의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90조의 통화 발행과 국채 발행이 일어났는데, 신용 창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1211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11조는 GDP의 한 65%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GDP 총 증가한 것에 대한 누계가 한 9% 되는데요. 9%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해야 이제 되는데, 이게 65%의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에는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와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용 창조가 어떻게 통화량을 폭발시키는지, 이것은 이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을 통해서 과연 이게 GDP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통화량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펀드로 대거 쏠려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산업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 그 중에서도 특히 사모펀드, 이것과 이 국민연금과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3월 24일자로 이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이 대기업들에 대한 M&A 자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이 포퓰리즘의 단계적인 부작용을 우리 한번 간단히 알아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포퓰리즘은 국가 자본주의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자본주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 자본주의의 실현이란 것은 이제 첨단 선도 기업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선도 기업이 국가의 관리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이제 기업의 모든 일자리와 이러한 거대한 내부 유보금이 전부 이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일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의 자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실현의 아주 절대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선도기업 몇 개만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장악이 된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가 현 정부의 초대 정책 실장이었는데요. 이제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넓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장하성 씨는 맨 먼저 재벌의 꼼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재벌의 꼼수냐 하면은요. 이제 대기업들이 유상증자는 하지 않고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 이걸 가리켜서 내부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재벌의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 이걸 가리켜서 내부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재벌의 꼼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증자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지분율이 희석화됩니다. 그래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도 하나의 소액주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재벌의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좀 전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고 유상증자를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벌을 소액주주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회사, 국가 자본주의를 실현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인이 없는 회사는 이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되어서 이제는 그 기업의 모든 일자리와 내부 유보금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의 정치 세력에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한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소액주주화, 이것을 가리켜서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기업이 꺾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국민들의 생존권과 아주 직결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국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전까지 정권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퓰리즘을 우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우파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포퓰리즘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꾸어주어서
돈을 꾸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것도 갈수록 금액도 커지고 이제 도저히 우파 정치인들은 그걸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이 우파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첨단 선도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국가의 관리 아래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는 항상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신사회주의의 이러한 도구는 이와 같이 포퓰리즘과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퓰리즘은 적자 재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20년 사이에 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했는데요. 210조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발행이 한 80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통화 발행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세미나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 이슈가 바로 이 국채 발행도 돈을 찍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논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참조로 2011년 3월 현재 국민연금 잔액은 873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금액 중에서 143조 원이 국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16%가 국채 매입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국채의 주요 구매자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143조 정도를 정부에 꾸어주었고 정부에서는 이 돈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결국은 이 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그러한 재원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꾸어다가 이것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국채 발행이 통화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해외 국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그것은 돈이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 발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때 국채 발행의 17% 정도는 해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83% 정도가 국내에서 이 국채가 발행이 됐는데요. 이때 발행된 국채의 평균 만기가 10.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성에 있는 자금들이 다 유동성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는 고정성 자금들이 전부 유동성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통화 발행과 똑같은 효과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의 부작용은 단계별로 고찰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초기에는 통화량 팽창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제는 펀드 같은 데로 흘러들어서 이제는 이것이 산업 자본을 위협하는 이제 그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즘의 이 중기 단계에서는요, 자칫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통화량이 이 팽창을 할 때 대체로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데요. 이 신용 창조란 것은 대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210조의 국채 발행과 80조 합해서 한 290조 정도
이러한 것이 유동성 증가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1211조로 통화량이 팽창하는 과정 속에는 신용 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대체로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이때 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 창조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기업과 가계의 이 부채 비율을 억수로 늘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율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이 있으면 이때 이제 경제가 폭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단계로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퓰리즘을 실행을 하면은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산업이 피폐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은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초기 단계의 이 통화량 팽창과 관련된 부작용만 우리는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통화량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 신용 창조의 이 경로를 고찰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본원통화 80조, 국채 발행 210조, 말하자면 290조의 유동성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용 창조를 일으켰고 통화량, 예금 통화에 1211조 원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3342조 원이던 그러한 예금이 이제 2020년도에는 4553조 원으로 증가되어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이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1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포퓰리즘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붕괴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이 급여가 이제 실질 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경제 내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증가된 통화량이 각 기관들의 예치금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는 예금이 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것이 다 펀드로 가 있고 이 펀드가 이제 산업자본을 위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2021년 올해 3월 24일에 사모펀드에 대한 하나의 제한적인 어떠한 그 룰이 있었는데요. 그게 10% 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가 대기업들을 향한 M&A 자금으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 3월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모펀드의 이 총 금액의 아마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이나 공제기금 산업은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 10%를 개정함을 통해서 이들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도 M&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서 신용 창조를 통한 통화량 폭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량 증가 효과를 가져온 이 국채 발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국채 발행은 다만 국가 채무의 증가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통화 발행과 똑같은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채 만기가 10.64년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묻혀있던 고정성 자금이 이제는 유동성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통화량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면은 곧바로 이제 질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러한 질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꾸어다가 이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통화 발행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통화량 증가가 일어났는데요. 먼저 통화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80조 정도의 통화 발행이 있었고요. 21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90조 정도의 유동성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비된 이 기본소득은 이제 음식도 사 먹고 여러 가지 그 소비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고, 이건 또한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이때 290조 정도의 예금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금도 통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은행에서는 10% 정도의 지급 준비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 들어왔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금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때 지급 준비율이 있는데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해서 보통 한 10%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0조의 예금 증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261조의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은 언제 발생하느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이 대출을 해야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창조는 대부분 이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구매자에게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금은 그 부동산을 판 사람의 이제는 그 현금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시 이것을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261조의 예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있었던 290조하고 이제 또한 두 번째 261조가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61조 중에서도 90% 정도에 해당하는 대출을 또다시 일으킵니다. 이것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일으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 대금으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부동산 대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은행에서 적자를 보는 거예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대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235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은 또다시 이 235조를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통화량은 이제 처음에 290조, 그 다음에 261조, 그 다음에 235조 해서 786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235조에 대해서 대출이 이제 90% 211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금이 211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번 정도만 반복하게 되면 997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4년 동안 1211조가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290조가 이렇게 1211조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신용창조의 경로인데요.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용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중산층이 몰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중산층의 몰락이 초래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이 중산층의 몰락이 우리나라 가운데 초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이것이 이제 힘든 그러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청년과 장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제 4년 만에 이와 같은 중산층 몰락이 초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화량의 증가 효과를 가져온 국채 발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4년 동안 국고 채권과 본원 통화의 증가 290조 원이 이제 1211조 원의 통화량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총 통화량이 예금이 3,342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1211조 원이 증가해서 2020년 말에 4,553조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90조 원이 1211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이때 4년 동안 통화 승수는 4.31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통화 승수는요, 1 나누기 지급준비율 이렇게 잡습니다. 말하자면 1 나누기 아까 얘기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0.1입니다. 그러면 이 통화 승수는 10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이 10에 이를 때까지 이 돈은 계속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창조이고 이 신용창조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증가된 통화량은요, 36%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통화량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216년 GDP가 1741조 원이었고요. 2020년 GDP가 19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9% 증가했죠. 이것만큼 통화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라는 것은 이 GDP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할 때, 모든 물건이 거래할 때 사용되어지는 통화가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의 증가율만큼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통화량은요, 2016년도에 3,342조 원이던 것이 이제 2020년도에는 4,553조로 통화량이 1,211조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210조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을 65% 정도 증대시킨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살인적인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서 부동산 가격의 이 폭증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을 이 4년 만에 초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하고요. 그리고 실질급여가 이것만큼 이제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물 시장으로 건너오게 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창조를 통해서 통화량이 폭발을 해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예측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채 210조 원을 갚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출되어진 모든 것이 다 회수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 발행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요, 거기에 대출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 폭발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계하고 기업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는 대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자율의 변동이 오면은 과거 2008년도와 같은 그리고 IMF와 같은 사태가 그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초래가 되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1211조 원의 통화량 증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760조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1조 정도가 이제는 그 펀드로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조사를 했는데요. 이 451조 정도의 이 펀드가 산업자본을 위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PEF 펀드, 말하자면 경영 참여형 펀드가 약 97조 정도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한 33.5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제 기금들이 또 이러한 그 PEF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F 펀드의 이 대부분을 이 국민연금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이 통화량이 폭발을 하면서 이런 펀드들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의 이 금액이 폭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2021년 3월 24일에 이 PEF 사모펀드에 대한 10% 룰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해체해 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모펀드들이 과거에는 이 10%룰 때문에 대기업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에도 이제는 이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지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퓰리즘의 초기 단계, 말하자면 돈을 찍고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나타나는 큰 두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플레이션과 또 하나는 이 비정상적인 자금들이 펀드로 흘러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산업자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적자 재정 정책이 G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말하자면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GDP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무엇을 살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개략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원 통화와 국고채를 통한 통화량의 증가해서요. 2016년도에는 국고채권이 517조였습니다. 그리고 본원 통화 발행한 양이 143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합계가 660조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2020년도에는 국고채권은 727조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210조 정도의 국고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적자 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고채권이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원 통화는 223조로서 80조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고채권과 본원 통화량은 이제 950조 정도 되고요. 4년 동안 순 증가한 게 국고채권이 210조, 본원통화 증가가 80조 해서 290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290조 정도의 유동성 증가가 신용 창조를 통해서 1211조 원의 통화 팽창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서민들은 4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고 그런데 대가로서는 평생의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은 민중들을 위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정권 창출을 위한 편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본원 통화와 이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이 GDP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요,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016년도에 보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2.19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1.58로 뚝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폐 유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오히려 GDP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와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이 290조는 기본소득으로 주어져서
GDP의 일정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아니었어도 발생할 소비는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을 뿐 이 GDP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화량만 1211조 원이 증가되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총 예금 통화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금 통화량, 이 증가된 예금 통화량이 1211조였습니다. 말하자면 2016년도에 있는 예금은행과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들, 총 금융자산 합계가 2016년도에 3,342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보니까 합해 보니까 4,553조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증가된 게 1,211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은행에 나타나 있는 그 총예금 통화량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이제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창조로 인한 통화량 급등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290조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동안 잘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가로 모든 국민들은 이 1211조 원의 통화량 증가와 또한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이득은 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산층의 꿈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요.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급여가 삭감이 된 것이고, 또 서민층의 몰락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창조가 발생해버린 상황에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차입금을 모두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은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290조 원의 이 기본소득 지급이 우리에게 초래한 그러한 하나의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